오래된 캔버스와 테레비뉴 냄새가 섞여 시간이 멈춘 듯한 공기가 흐르는 곳. 서울의 낡은 상가 건물 3층에 위치한 이서윤의 작은 미술품 복원 스튜디오는 바깥의 소란스러운 세상과는 단절된 그녀만의 성격이었다. 그녀는 지금 19세기 무명 화가의 풍경화에 난 상처를 치료하는 중이었다. 돋보기 안경 너머의 눈은 날카로웠고 가느다란 붓을 쥔 손길은 한치의 떨림도 없이 섬세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을 가진 젊은 복원 전문가 중 한 명이었다. 어떤 훼손된 작품이라도 그녀의 손을 거치면 마치 시간을 되돌린 듯 본래의 빛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녀의 천재적인 재능은 그녀의 가난을 해결해주지는 못했다. 작업대 한쪽에 놓인 컵라면과 밀린 월세 고지서는 그녀가 처한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고요한 집중의 시간을 깬 것은 주머니 속에서 울리는 날카로운 휴대폰 진동이었다. 액정에 뜬 서울중앙병원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네, 이서윤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주치의의 무겁고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보호자님, 지금 빨리 병원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서진 군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자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인 남동생 서진. 아이는 희귀성, 확장성 심근병증을 앓고 있었다.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잔인한 병이었다. 지금까지 약물로 겨우 버티고 있었지만 병의 진행 속도는 그들의 희망을 비웃듯 빨라지고 있었다. 서윤은 허둥지둥 작업복을 벗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 각종 생명유지 장치에 둘러싸여 창백하게 잠들어 있는 동생의 모습이 보였다. 주치의는 그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말을 전했다. 이제 더 이상 약물 치료는 의미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미국에 있는 심장 이식 전문 센터에서 진행하는 세포 재생 수술뿐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수술비, 그녀의 숨을 멎게 하는 단어였다. 5억 평생을 모아도 만져볼 수 없을 것 같은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절망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그녀는 차가운 병원복도 벽에 기댄 채 힘없이 주저앉았다. 바로 그때였다. 중환자실 복도 끝에서 고급스러운 수제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자 값비싼 수트를 입은 중년의 신사가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속을 알 수 없는 안개처럼 깊고 서늘했다. SJ그룹의 부회장 양민호였다. 재계의 늙은 여우라 불리는 남자. 그가 왜 이곳에 이서윤 씨 맞으시죠?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누구시죠? SJ그룹의 양민호라고 합니다. 이서윤 씨의 재능에 대해 전부터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혼란스러운 눈빛을 읽었다는 듯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그리고 동생분의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서도요. 그가 어떻게 서윤의 온몸에 경계심의 가시가 돋아났다. 양민호는 그녀를 이끌고 병원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악마의 제안을 꺼내놓았다. 내가 동생분의 수술비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사에게 최고의 환경에서 수술 받을 수 있도록 해주지요. 조건이 뭡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우리 그룹의 강태준 회장을 아십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음 왕자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남자. 비정한 결단력과 천재적인 사업 수완으로 SJ그룹을 이끌고 있지만 그 어떤 여자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는 철옹성 같은 남자. 강 회장은 유능하지만 너무 차갑고 독선적입니다. 그에게는 인간적인 약점이 필요해요. 그가 조금 더 부드러워져야 그룹의 미래도 밝아질 수 있습니다. 양민호는 마치 그룹의 미래를 걱정하는 충신처럼 말했다.
이서윤 씨가 그를 변화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강 회장은 지독한 예술품 컬렉터입니다. 특히 진품과 가품을 가려내는데 병적인 집착을 보이죠. 이서윤 씨의 전문 지식이라면 그의 경계심을 뚫고 그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열쇠가 될 겁니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그에게 접근해서 그의 신뢰를 얻으세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흔들어 주십시오. 그를 유혹해서 그가 당신에게 빠져 이성을 잃도록, 그가 당신 때문에 스캔들에 휘말리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가 완벽한 얼음 왕자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해 주면 됩니다. 서윤은 숨을 멈췄다. 이것은 미인계였다. 한 남자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더럽고 추악한 함정. 그녀는 예술품을 복원하는 사람이지 사람의 마음을 조작하는 스파이가 아니었다. 못하겠습니다. 그건 제 일이 아닙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녀의 자존심이, 그녀의 도덕성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양민호는 그녀가 거절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여유롭게 웃었다.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의 앞에 내려놓았다. 결정은 이 서류를 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두 종류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하나는 그녀가 동생을 위해 서명해야 할 계약서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국 최고의 심장 전문의인 앤더슨 박사가 직접 작성한 그녀의 동생 서진을 위한 수술 계획서와 이미 예약이 완료된 수술 날짜가 적힌 확인서였다. 양민호는 이미 모든 판을 짜놓은 것이다. 그녀가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그녀의 동생은 살 수 있었다. 거절한다면 동생은 죽는다. 서윤은 낡은 스튜디오로 돌아왔다. 그녀는 복원 중이던 그림 앞에 섰다. 상처 입고 빛을 잃었던 그림은 그녀의 손길 아래서 서서히 생명을 되찾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팔아 동생의 생명을 사야 할 기로에 서 있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동생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서 어린 동생은 병약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선택해야만 했다. 자신의 영혼과 동생의 목숨. 결국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계약서의 마지막 칸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위험한 임무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이서윤의 임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완벽한 가면을 만드는 것이었다. 양민호 부회장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제공했다. 헬레나 리라는 가명의 신분 해외에서 활동하다가 최근 귀국한 신비로운 미술 컨설턴트라는 배경, 그리고 강태준의 취향과 동선이 낱낱이 기록된 비밀 파일까지. 서윤은 며칠 동안 그 파일을 파고들었다. 강태준. 그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었다. 그는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데 병적인 집착을 보이는 날카로운 감시관을 가진 수집가였다. 그에게 접근하기 위해 어설픈 아첨이나 미인계는 통하지 않을 터였다. 오히려 그의 경멸만 살 뿐. 승부수는 단 하나 그의 지식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전문성뿐이었다. 작전의 날, 그녀는 양민호가 보내준 우아한 실크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화려하진 않지만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옷이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낯설었다. 동생의 병원비를 걱정하던 초라한 보건 전문가 이서윤은 없었다. 그곳에는 비밀을 감춘 차갑고 신비로운 컨설턴트 헬레나 리만이 서 있었다. 그녀는 동생의 얼굴을 떠올리며 자신의 심장 위로 단단한 얼음 갑옷을 입었다. 작전의 무대는 소수의 VVIP들만 초대되는 비공개 미술품 경매장이었다. SJ그룹이 후원하는 행사였고 강태준은 매년 이곳에 참석해 가장 중요한 작품들을 낙찰받는 큰 손이었다. 경매장 안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도 같았다.
수백억을 호가하는 작품들이 오갔지만 그곳에는 천박한 돈 냄새 대신 고상한 지성과 탐욕이 교차하고 있었다. 서윤은 샴페인 잔을 든 채 멀리서 강태준을 관찰했다. 그는 굳게 닫힌 성체처럼 누구의 접근도 허락하지 않는 냉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경매에만 집중할 뿐 주변의 그 누구에게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마침내 이날 경매의 하이라이트 작품이 등장했다. 세상에 처음 공개되는 조선 후기화가 해산 유숙의 미공개 산수화였다. 경매장의 모든 불이 꺼지고 오직 단상의 그림 위로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경매사의 현란한 설명이 이어졌다. 해산 유숙 선생의 말년 화풍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걸작으로 힘찬 필치와 대담한 구도가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림에 집중하고 있을 때 서윤은 자신의 작전을 개시했다. 그녀는 마치 혼잣말을 하듯 하지만 강태준의 예민한 귀에 정확히 들릴 만큼의 목소리로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말년 양식이 아닌데 저 소나무의 표현법은 명백히 중기 양식이야. 아마도 학계에 알려진 것보다 10년은 앞선 작품일 텐데 그렇다면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지지.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은 단단했다. 그 순간 강태준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는 경매 시작부터 자신의 주변을 맴돌던 이 낯선 여자를 의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감히 경매사의 설명에 토를 다는 여자는 처음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리는 거지 라는 듯 차갑고 날카로웠다. 방금 뭐라고 했소? 그의 질문에 서윤은 기다렸다는 듯 그를 마주보았다. 그녀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동지를 만난 전문가의 반가움과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저 그림 말입니다. 경매사님의 설명과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요. 말해보시오. 해산 선생의 말년 작품들은 바위의 질감을 표현할 때 주로 짧고 강한 부벽준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저 그림 속 바위들은 보시다시피 젖은 붓을 길게 눕혀 사용하는 피마준에 가깝습니다. 저것은 선생께서 중국 남종화의 영향을 깊이 받으셨던 중기 시절의 특징이죠. 아마도 저 그림은 선생의 화풍이 완성되기 직전 과도기적 실험 정신이 가장 잘 담겨있는 숨겨진 걸작일 겁니다.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희귀하고 중요한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설명은 막힘이 없었고 완벽하게 논리적이었다. 그녀는 그림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과 열정을 숨기지 않았다. 강태준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이런 여자는 처음이었다. 그의 돈이나 권력이 아닌 오직 작품 그 자체에 대해 자신과 동등한 아니, 어쩌면 자신보다 더 깊은 수준의 대화를 나누는 여자. 그는 잠시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는 그녀의 진위를 파악하려는 듯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림의 가치가 더 높다면 당신이 직접 입찰하지 그러시오. 저는 그림을 살리는 사람이지 소유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서윤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런 위대한 작품은 그 가치를 알아보고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진짜 주인을 만나야죠. 저는 그저 그림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잠시 도와준 것뿐입니다. 그녀의 대답에 강태준의 얼어붙었던 심장에 아주 작은 파문이 일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지만 단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던 진정성의 향기를 맡았다. 결국 그림은 예상가의 2배가 넘는 가격에 강태준에게 낙찰되었다. 경매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떠나갈 무렵 강태준은 밖으로 나가려던 서윤을 붙잡았다. 잠깐만. 그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지독한 호기심과 흥미가 가득했다. 당신 이름이 뭐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헬레나 리입니다. 보시다시피 길 잃은 그림들이 제 주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죠. 서윤은 미리 준비해둔 명함을 그에게 건넸다. 명함에는
미술품 컨설턴트 헬레나 리라는 글자 외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신비주의. 그건 역시 그녀의 전략의 일부였다. 그녀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미련 없이 경매장을 빠져나갔다. 홀로 남은 강태준은 한참 동안 그녀가 건넨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타인에게 이런 종류의 강렬한 흥미를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철옹성 같았던 세계에 아주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균열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그토록 감탄했던 그녀의 진정성이야말로 그를 함락시키기 위한 가장 정교하고 치명적인 가면이었다는 사실을. 그의 사냥감은 이미 사냥꾼의 심장을 꿰뚫어 버린 후였다. 경매장에서의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나도록 강태준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이서윤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자신의 작전이 실패한 것일까? 양민호 부회장의 압박과 동생의 수술 날짜가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그녀가 희망을 거의 포기해가던 무렵 SJ그룹 비서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강태준 회장이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다. 약속 장소는 SJ그룹 타워의 최상층 그의 집무실이었다. 도시 전체를 발 아래 둔 그곳은 마치 구름 위의 신전처럼 위압적이고 고독한 분위기를 풍겼다. 강태준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감정 없는 눈으로 그녀를 맞았다. 앉으시오. 그는 서두를 꺼내지 않았다. 헬레나 리, 지난번 당신의 안목에 깊은 인상을 받았소. 내 개인 컬렉션을 관리하고 자문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맡아줄 수 있겠소. 그는 파격적인 연봉과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의 개인 컬렉션은 그의 펜트하우스 내부에 있는 비밀 갤러리에 보관되어 있었다. 이것은 그의 가장 사적이고 은밀한 공간으로 들어오라는 거부할 수 없는 초대장이었다. 걸려들었어. 서윤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겉으로는 잠시 고민하는 척했다. 영광입니다만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을 선호해서요. 조건은 원하는 대로 맞춰주지.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의 실력과 진정성 단 2가지뿐이요. 그가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강조할 때 서윤은 양심에 가시가 박히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수락했다. 그녀의 첫 출근 날 강태준은 직접 그녀를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안내했다. 한강과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펜트하우스는 그 명성대로 거대하고 화려했다. 하지만 그곳은 잘 꾸며진 박물관처럼 차갑고 비인간적이었다.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쪽이요. 그는 거실 한쪽 벽에 숨겨진 비밀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그의 비밀 갤러리였다. 수백 점의 미술품들이 완벽한 항곤 항습 시스템 아래 잠들어 있었다. 컬렉션은 국보급 고미술품부터 이름 없는 신진 작가의 실험적인 작품까지 그의 독특하고 깊이 있는 취향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이곳은 그의 영혼이 담긴 유일한 공간, 그의 진짜 내면을 엿볼 수 있는 성역이었다. 그가 이 문을 그녀에게 열어주었다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녀에게 마음의 빗장을 열기 시작했다는 의미였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기묘한 동행이 시작되었다. 서윤은 보건 전문가로서의 지식뿐만 아니라 컨설턴트로서의 재능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녀는 방대하고 책이 없던 컬렉션을 시대별 사조별로 완벽하게 정리했고 각각의 작품에 얽힌 역사와 이야기를 찾아내어 상세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그녀는 이를 핑계로 자연스럽게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나갔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함께 작품을 감상하며 예술과 인생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강태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지적 허영심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주는 대화 상대를 만난 것에 희열을 느꼈다. 그는 서서히 그녀의 전문성과 지성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서윤 역시 그를 알아가면서 혼란에 빠졌다.
세상에 알려진 얼음 왕자 강태준과 갤러리 안의 강태준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그림들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열정을 보이기도 했고, 때로는 아무도 없는 갤러리에서 홀로 저녁을 해결하며 지독한 외로움을 삼키기도 했다. 그녀는 그의 약점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녀가 발견한 것은 약점이 아니라 그의 깊은 상처와 고독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작은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날도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갤러리에서 새로 수집한 작품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서유는 컬렉션 구석에서 다른 화려한 대작들 사이에 어울리지 않게 걸려있는 작은 그림 하나를 발견했다. 유명 화가의 작품도 아니었고 기술적으로 뛰어난 그림도 아니었다. 그저 소박한 시골집 마당에 피어있는 해바라기를 그린 정감 어린 유화였다. 이 그림은 작가가 누구죠? 컬렉션 목록에는 없네요. 그녀의 질문에 늘 무표정하던 강태준의 얼굴이 순간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의 눈빛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께서 그리신 거요.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그림 앞으로 다가가 애틋한 손길로 액자를 쓸어내렸다. 어머니는 화가셨지. 재능이 아주 뛰어난 분이셨어. 하지만 아버지와 결혼하면서 모든 꿈을 포기하셔야만 했지. 그는 처음으로 누구에게도 꺼낸 적 없었던 자신의 가족사를 그녀에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에게 유일하게 따뜻함을 가르쳐 주신 분이었소. 하지만 내가 17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지.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른 고통이 배어 있었다. 공식적인 사인은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였지만 나는 믿지 않아. 그 사고 현장에 우리 작은아버지가 함께 있었거든. 그분은 멀쩡히 살아남았고 그 사고 이후로 그룹의 모든 실권을 장악하기 시작했지. 그의 작은아버지는 바로 양민호의 라인을 만들어준 과거의 부회장이었다. 가족 간의 추악한 권력 다툼 속에서 그의 어머니가 희생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린 자신에 대한 무력감. 그것이 바로 그가 아무도 믿지 못하고 스스로를 얼음성 안에 가두어버린 이유였다. 그는 자신의 가장 깊고 약한 속살을 그녀에게 무방비 상태로 드러내 보인 것이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녀를 자신의 세계 안으로 깊숙이 끌어들였다. 서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오늘 이 남자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보았다. 그는 냉혹한 지배자가 아니라 상처 입고 고독에 떨고 있는 한 마리의 늑대였다. 그녀는 동정심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끔찍한 죄책감에 휩싸였다. 자신은 지금 이 남자를 배신하기 위해 이곳에 와 있었다. 그의 가장 깊은 신뢰를 얻은 뒤 그의 등에 칼을 꽂아야 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그녀는 양민호와 자신이 그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몰았을지도 모르는 그들과 똑같은 종류의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해바라기 그림을 보았다. 그림 속의 해바라기는 따뜻하고 정직했다. 마치 그림을 그린 그의 어머니처럼. 서유는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더러운 영혼이 저 순수한 그림 앞에 발가벗겨지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다. 사냥꾼과 사냥감의 경계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이제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그녀의 영혼을 시험하는 위험한 감정의 늪이 되어가고 있었다. 강태준의 어머니가 그린 해바라기 그림 앞에서 그의 상처를 목격한 그날 이후 이서윤의 마음은 지옥과 천국을 오갔다. 그를 향한 연민과 죄책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지만 동시에 양민호 부회장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서윤 씨? 양민호는 인적이 드문 지하 주차장에서 그녀를 으슥한 곳으로 불러내어 거칠게 몰아붙였다. 그의 인자했던 가면은 완전히 벗겨져 있었다. 내가 당신에게 원한 건 강태준의 미술 평론가 친구가 아니야.
그의 약점을 물고 늘어질 스캔들이라고 동생 수술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잊었나. 그의 협박에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더러운 함정의 한가운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옴짝달싹할 수 없는 덫에 걸린 짐승이었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바로 그때 기회인지 위기인지 모를 제안이 찾아왔다. 제주도에 칩거하고 있는 현대미술의 거장 노아백이 자신의 마지막 작품을 경매에 내놓겠다는 소식을 전해온 것이다. 강태주는 그 작품을 손에 넣기 위해 직접 제주도로 가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서윤에게 동행을 명령했다. 노아백은 성격이 괴팍하기로 유명해. 돈만 보고 작품을 파는 사람이 아니지. 당신의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할 거요. 제주도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일과 관련 없는 사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강태주는 해바라기 그림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이후 미묘하게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어린 시절의 추억이나 경영자로서의 고충 같은 것들을 무심한 척 털어놓았다. 서윤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임무를 수행 중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을 만큼 그와의 대화에 빠져들고 있었다. 제주도의 풍경은 서울의 잿빛 빌딩 숲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검은 현무암,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하늘. 목가적인 풍경은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묘한 힘이 있었다. 노화백의 작업실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백발이 성성한 노화백은 첫인상부터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강태준의 명성이나 재력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듯 날카로운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내 마지막 자식 같은 그림을 아무에게나 보낼 수는 없지. 노화백은 퉁명스럽게 말했다. 돈이 아니라 그림의 영혼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만 팔 것이요. 그는 두 사람에게 차를 대접하며 그림이 아닌 인생과 철학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구매자에 대한 시험이었다. 강태주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답했지만 노화백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다. 바로 그때 서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선생님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저는 늘 경계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 현실과 이상의 경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경계. 선생님께서는 평생 그 경계선 위에서 가장 치열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 헤매신 분이 아닐까요? 그녀의 말에 노화백의 눈이 처음으로 빛났다. 그녀는 그의 그림에 담긴 철학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내내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지기처럼 예술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강태주는 한 걸음 물러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소녀처럼 반짝이는 그녀의 눈과 열정으로 상기된 그녀의 뺨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여자로서 의식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노화백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작품을 강태준에게 팔기로 결정했다. 그는 떠나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강 회장, 당신은 너무 차가워. 하지만 당신 옆에 저 여인은 아주 뜨거운 심장을 가졌군. 그 온기가 당신의 얼음을 녹일 수 있을지도 모르지. 내 그림은 온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해. 그날 밤 두 사람은 성공적인 계약을 자축하기 위해 리조트의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공교롭게도 제주되는 것엔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비행기는 모두 결항되었고 그들은 꼼짝없이 리조트에 하룻밤 더 묵어야만 했다. 노화백의 마지막 말은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미묘하고 아슬아슬하게 만들었다. 와인을 몇 잔 마신 강태준의 눈빛은 평소의 냉철함 대신 짙은 감정에 취해 있었다. 그 양반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군. 그가 창밖의 폭풍우를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 세상은 아주 오랫동안 겨울이었으니. 그는 고개를 돌려 테이블 맞은편의 서윤을 깊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존재가 그의 길고 긴 겨울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유는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숨을 멈췄다. 그의 손은 뜨거웠다. 그 열기가 그녀의 단단했던 얼음 갑옷을 녹여내리는 것 같았다. 바람 좀 쐬지. 그는 그녀를 이끌고 그들의 스위트룸 발코니로 향했다. 발코니 밖은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다. 거친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그가 그녀의 어깨를 잡고 자신을 마주보게 했다. 그의 눈은 그녀를 통째로 삼켜버릴 듯 깊고 뜨거웠다. 헬레나. 아니, 이서윤 씨. 당신이 대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아주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을 자꾸만 생각나게 만드는군.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키스했다. 어떤 예고도 망설임도 없는 거칠고 뜨거운 키스였다. 그것은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 속에 갇혀있던 수십 년의 외로움과 갈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한 절박한 키스였다. 서윤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것은 그녀의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그의 심장 박동이,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그의 모든 진심이 그녀에게로 전해져 오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밀어내야만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그녀의 이성을 배신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그의 목을 감싸 안고 그의 키스에 응답하고 있었다. 임무의 성공을 자축해야 할 순간 그녀는 오히려 자신의 임무를, 양민호와의 계약을, 그리고 자기 자신마저 배신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사랑이 뒤섞여 거대한 폭풍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들의 게임은 이제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었다. 제주도의 폭풍우가 남긴 것은 어색하지만 강렬한 끌림이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강태준과 이서윤은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유능한 직원으로만 볼 수 없었고 그녀 역시 그를 더 이상 차가운 타겟으로만 여길 수 없었다. 그날 밤의 키스는 두 사람이 애써 유지해온 모든 경계선을 무너뜨려 버렸다. 강태준은 자신의 감정 변화에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그것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세계를 보여주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그는 누구와도 상의 없이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기일을 맞아 열리는 비공개 가족 추모 모임에 이서윤을 초대한 것이다. 그 모임은 SJ그룹의 그 어떤 공식 행사보다도 중요하고 사적인 자리였다. 그곳의 외부인을, 그것도 한낱 직원을 동반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제가 가도 되는 자리일까요? 서윤은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다. 당신에게 내 세상의 일부를 보여주고 싶소. 그는 짧게 대답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서윤은 거절할 수 없었다. 추모 모임이 열리는 그의 본관은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거대한 고택이었다. 그의 아버지인 강 회장을 비롯한 친척들은 갑자기 나타난 낯선 여자를 노골적으로 경계하고 훑어보았다. 서윤은 수십 개의 날카로운 눈초리들 속에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태준아, 이 아가씨는 누구냐? 깐깐해 보이는 고모가 물었다. 제 사람입니다. 강태준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제가 아주 아끼고 신뢰하는 사람이니 가족들도 예의를 갖춰주셨으면 합니다. 그의 단호한 선언에 그 누구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서윤은 자신을 보호하는 그의 단단한 팔과 흔들림 없는 눈빛을 보며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는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를 자신의 세계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광경을 아주 멀리서 그리고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며 분노에 휩싸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양민호 부회장이었다. 그의 스파이는 SJ그룹의 모든 곳에 심어져 있었다.
강태준이 가족 모임에 이소윤을 동반했다는 소식은 그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감히 저 계집애가... 그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틀어지고 있었다. 이소윤은 강태준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이고 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넘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애써 키운 사냥개가 주인을 배신하고 사냥감과 사랑에 빠진 꼴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는 이소윤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강태준이 더 이상 그녀를 신뢰할 수 없도록, 그녀의 곁에 머물 수 없도록 만들어야만 했다. 며칠 뒤 SJ그룹 재단이 주최하는 신진 작가 후원의 밤 행사가 최고급 갤러리에서 열렸다. 그날 행사의 중심에는 최근 강태준이 제주도에서 구입한 노화백의 마지막 작품이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었다. 작품의 인증과 보안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총책임자인 이소윤의 손을 거쳤다. 양민회계는 완벽한 무대였다. 그는 비밀리에 SJ그룹의 오랜 경쟁사인 태성갤러리 측과 접촉했다. 그리고 이소윤의 노트북을 해킹해 빼낸 작품의 보안 시스템 정보와 진품 인증서의 미세한 특징들을 그들에게 넘겼다. 그는 태성갤러리가 이 정보를 이용해 위작을 만들거나 혹은 절도를 시도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내부 정보 유출의 모든 증거가 이소윤을 향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이소윤이 태성갤러리 측과 거액의 돈을 받고 거래한 것처럼 이메일과 입금 내역까지 완벽하게 조작해 두었다. 갤러리 오프닝의 밤, 강태준과 이소윤은 마치 진짜 연인처럼 나란히 서서 손님들을 맞았다. 두 사람 사이에서 흐르는 자연스럽고 따뜻한 분위기는 누가 보아도 의심할 여지 없는 연인의 모습이었다. 이 광경은 양민호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행사가 절정으로 치닫고 마침내 노화백의 그림이 제막되었을 때였다. 모두가 그림의 압도적인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행사장 한쪽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 그림은 위작입니다. 소리를 지른 사람은 태성갤러리의 관장이었다. 그는 수많은 기자들 앞으로 나서서 자신이 가진 자료들을 흔들며 외쳤다. SJ그룹이 공개한 이 그림은 진품이 가진 특유의 서명을 위조한 가짜입니다. 그리고 우리 태성갤러리는 이 그림의 진품 인증서와 보안 정보가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극이자 미술계 전체를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갤러리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렸다. 바로 그때 양민호 부회장이 무대 위로 나섰다. 그는 비통하고 충격받은 표정을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역시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슬픔에 잠긴 눈으로 이소윤을 쳐다보았다. 이번 작품의 모든 인증과 보안은 강태준 회장님께서 전적으로 신임하신 헬레나 리 컨설턴트가 총괄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만 이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녀의 모든 업무 내역과 개인적인 행적까지 철저히 조사해야만 합니다. 그의 말은 모든 비난의 화살을 이소윤에게 돌리는 교묘한 선동이었다. 그는 이어서 자신이 조작해둔 증거들을 스크린 위에 띄웠다. 이소윤의 이메일 계정에서 태성갤러리 측으로 발송된 기밀 정보, 그리고 그녀의 차명 계좌로 보이는 곳에 거액의 돈이 입금된 내역. 모든 증거는 그녀를 돈 때문에 그룹을 배신한 파렴치한 스파이로 지목하고 있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것은 완벽한 함정이었다. 그녀는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모든 증거가 그녀를 범인으로 만들고 있었다. 사람들의 의심과 경멸의 눈초리가 수백 개의 칼날이 되어 그녀에게 날아와 박혔다. 그녀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단 한 사람 강태준을 쳐다보았다.
제발 당신만은 나를 믿어달라고. 양민호는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그런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강태준이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룹의 명예를 위해 저 더러운 여자를 차갑게 내치든가, 아니면 저 여자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함께 몰락하든가. 어떤 선택이든 그에게는 손해볼 것이 없는 게임이었다. 강태준은 스크린에 조작된 증거와 공포에 질려 하얗게 굳어버린 서윤의 얼굴,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는 양민호의 추악한 미소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는 인생 최대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갤러리 안의 모든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와 의심의 눈초리들이 일제히 이서윤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 광장 한복판에 내던져진 기분이었다.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 앞에서 그녀의 모든 진실은 힘을 잃었다. 양민호 부회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강태준에게 다가가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 회장, 정말 유감스럽네. 하지만 지금은 사적인 감정에 얽매일 때가 아니야. 그룹의 명예와 주주들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결단을 내려야만 하네. 모두가 강태준의 입을 주목했다. 그들은 그가 SJ그룹의 명성을 더럽힌 이 보잘것없는 여자를 그가 늘 해왔던 것처럼 차갑고 무자비하게 내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방식이었고 가장 이성적인 판단이었으니까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얼음 가면처럼 차가웠다. 그는 스크린의 증거와 공포에 질린 서윤의 얼굴,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는 양민호의 역겨운 얼굴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양민호의 어깨를 스쳐 지나 기자들의 무리를 뚫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서윤에게로 똑바로 걸어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값비싼 턱시도 재킷을 벗어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덮어주었다. 그것은 그녀를 보호하려는 명백한 행위였다. 갤러리 안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강태준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장내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절대적인 권위를 담고 있었다. 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소. 그는 서윤의 어깨를 감싼 채 양민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모든 사실 관계가 명확해지기 전까지 헬레나 리 컨설턴트는 여전히 SJ그룹의 핵심 자문역이자 내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이오. 경솔한 억측과 비난은 용납하지 않겠소. 오늘의 행사는 이것으로 끝이오. 그는 더 이상 누구의 질문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서윤의 손목을 잡고 충격에 빠진 사람들을 해치며 갤러리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의 등 뒤로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진 양민호의 얼굴이 남아있었다. 강태준의 이 공개적인 반항은 양민호를 향한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서윤은 여전히 그가 덮어준 재킷의 온기를 느끼며 떨고 있었다. 왜 저를... 그녀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모든 증거가 저를 가리키고 있는데 왜 저를 믿으신 거예요? 믿는 게 아니오. 강태준은 차갑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날 선 경계심은 없었다. 나는 당신을 믿는 게 아니라 내 판단을 믿는 거요. 그는 운전 중인 비서에게 방금 전 갤러리에서 확보한 모든 증거 자료를 태블릿으로 전송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자료를 훑어보며 자신의 의심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다. 증거가 너무 완벽해. 마치 나를 잡아가시오라고 광고하는 것처럼. 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돈이 입금되었다는 계좌는 간 만들어진 유령 계좌요. 당신처럼 주도 면밀한 사람이 이런 아마추어 같은 실수를 할 리가 없지. 그리고 정보 유출에 사용되었다는 이메일의 IP 주소는
당신이 몇 달 전에 이사한 옛날 스튜디오 근처의 공공도서관이오. 너무 연극적이지 않나? 누군가 당신의 과거를 알고 의도적으로 당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꾸민 짓이라는 광고밖에 되지 않아. 그는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양민호 부회장, 그는 너무 준비가 철저했어. 마치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는 당신을 공격한 게 아니야. 당신을 이용해서 나를 공격한 거지. 그의 분석은 완벽했다. 그는 아직 그녀의 진짜 정체는 몰랐지만 이 모든 사건의 배후와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마시오. 누구와도 연락하지 말고. 내가 진실을 밝혀낼 때까지. 그는 그녀에게 명령했다. 그리고 곧바로 자신의 비밀 정보팀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사건을 그룹의 공식 라인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결할 생각이었다. 홀로 펜트하우스에 남겨진 서유는 지독한 혼란과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를 믿어주었다. 비록 완벽한 신뢰는 아닐지라도 그는 자신을 향한 모든 비난과 위험을 감수하고 그녀의 편에 서주었다. 그가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던 재킷의 무게가 그녀의 영혼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럴 자격이 없는 여자였다. 그녀는 처음부터 그를 속이기 위해 접근했다. 그의 신뢰를 얻은 뒤 그의 등에 칼을 꽂기 위해 고용된 스파이였다. 그런데 지금 그는 자신을 배신하려 했던 바로 그 여자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려 하고 있었다. 이보다 더 끔찍한 아이러니가 있을까? 그녀는 갤러리를 둘러보았다. 그가 아끼는 그림들, 그의 어머니가 그린 해바라기 그림, 그리고 지난 몇 달간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의 흔적. 그 모든 것이 비수처럼 그녀의 양심을 찔렀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녀가 파괴해야 할 타겟을 그녀의 영혼을 다 바쳐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녀가 더 이상 이 더러운 거짓말을 계속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자신 때문에 위험에 빠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녀가 계속 침묵한다면 그는 언젠가 더 큰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녀가 그의 곁에 머무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가장 큰 위험이었다. 서유는 결심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고백해야만 한다. 양민호와의 추악한 거래 동생의 병, 그리고 자신이 처음부터 그를 속여왔다는 끔찍한 진실까지 전부. 그가 자신을 경멸하고 증오하고 다시는 보지 않게 되더라도 그것이 그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녀는 기꺼이 그 벌을 받을 생각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의 서재를 향해 떨리는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서재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 안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적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을 터였다. 이서윤은 차갑게 식은 손을 맞잡았다. 그녀의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듯 세차게 뛰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기묘할 정도로 평온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고요함이었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일에 몰두해 있던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와. 서유는 서재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거대한 책상에 앉아 여러 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확인하며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잠시 쳐다보았지만 시선은 다시 모니터로 향했다. 그래, 그 작은 흐름부터 역추적해. 양민호의 꼬리가 반드시 잡힐 거다. 그가 전화를 끊고 나서야 그는 온전히 그녀를 마주보았다. 무슨 일이오? 몸은 좀 괜찮나?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걱정이 섞여 있었다. 그 작은 배려가 오히려 그녀의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서윤은 책상 앞으로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요.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추악하고 부끄러운 비밀을 한꺼풀씩 벗겨내기 시작했다. 제 본명은 이서윤입니다. 헬레나 리는 가짜 신분이에요. 강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저는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회장님께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고백했다. 아픈 동생의 이야기 감당할 수 없는 수술비, 그리고 절망의 끝에서 그녀에게 다가왔던 악마 양민호 부회장의 거래. 양민호 부회장은 제 동생의 수술비를 대주는 조건으로 회장님을 유혹해서 스캔들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회장님의 약점을 찾아내어 그를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도구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한마디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강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져갔다. 그의 눈에 떠올랐던 작은 옹이는 순식간에 싸늘한 얼음으로 변해갔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인위적인 접근 계산된 관계,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녀였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야 알게 되었다. 경매장에서의 첫 만남도 다 계획된 연극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컬렉션에 대한 지식도 예술에 대한 열정처럼 보였던 모든 것도 전부 당신의 신뢰를 얻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그녀는 차마 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마지막 진실까지 털어놓았다. 제주도에서의 일도 죄송합니다. 그 모든 것이 제 임무의 일부였습니다. 서재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텅 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몇 달간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지성에 감탄했던 순간, 그녀의 열정에 매료되었던 순간, 그녀의 따뜻함에 얼어붙었던 심장이 녹아내렸던 순간, 그리고 그녀에게 미치도록 끌려 이성을 잃고 키스했던 그 폭풍 후 치던 밤까지.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그는 바보였다. 세상 모든 사람의 가면을 꿰뚫어 본다고 자부했던 그가 한낱 어린 여자의 연극에 완벽하게 노란한 멍청이였다. 과거 그를 배신했던 수진의 얼굴이 그녀의 얼굴 위로 겹쳐 보였다. 그는 또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배신당한 것이다. 고통이 분노가 되어 그의 온몸을 잠식했다.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래서 모든 게 0이었다. 미술에 대한 대화도 제주도의 그 밤도 전부 내 임무의 일부였냐고 묻고 있잖나. 대답해. 그 키스는 얼마짜리 연기였지 양민호가 얼마를 주더군. 네 동생 목숨값만큼은 받았어야 할 텐데. 그의 잔인한 말들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입술 안쪽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그녀는 이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것이 그녀가 받아야 할 벌이었다. 시작은 그랬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마지막 용기를 내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제 감정까지 연기는 아니었어요. 회장님을 향한 제 마음은 단 한순간도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당신을 속일 수가 없어서 이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녀의 마지막 항변은 그의 분노에 혼란을 더했다. 그는 그녀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기만하기 위해 또 다른 연기를 하고 있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진실만을 담고 있었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스쳐 지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등을 돌린 채 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선택을 해야만 했다. 이성, 그리고 과거의 상처는 그녀를 당장 내치라고 그녀 역시 자신을 배신한 다른 모든 이들처럼 벌을 주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
지난 몇 달간 그녀로 인해 다시 뛰기 시작했던 그의 심장은 그녀를 이대로 잃을 수 없다고, 그녀의 진심을 한 번만 더 믿어보라고 절규하고 있었다. 그가 지독한 내면의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그의 책상 위에 전화벨이 울렸다. 그를 현실로 끌어내는 소리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그의 비밀 정보팀 팀장이었다. 회장님 잡았습니다. 양민호 부회장이 이번 사건을 조작했다는 완벽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서윤 씨 동생의 수술 계약금 역시 양민호의 비자금 계좌에서 흘러 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그녀의 고백이 모두 사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해자인 동시에 양민호가 만들어낸 이 더러운 게임의 또 다른 피해자였다. 강태준은 전화를 끊었다. 그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다. 서윤은 그의 넓은 등을 보며 자신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내릴 마지막 심판을, 그는 그녀를 양민호의 공범으로 취급하여 파멸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녀 역시 양민호의 또 다른 희생자임을 인정하고 그녀를 위해 싸워줄 것인가? 그의 부서진 마음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서재 안에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강태준은 서재의 차가운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등 뒤에서 이서윤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그의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분노, 그의 경멸, 그 어떤 것이라도 그녀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침내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나 슬픔이 아닌 모든 감정이 소거된 텅 빈 가면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서는 지독하게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를 향한 분노가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진짜 적 양민호를 향한 서늘한 살기였다. 이제부터 이 싸움은 더 이상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오. 그는 결심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양민호에게 당신은 나를 공격하기 위한 가장 유용한 도구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범죄를 증명할 가장 위험한 증인이 되었소.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을 해치려 할 거야. 그는 즉시 자신의 수석 경호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이서윤 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그녀에게 송곳 하나라도 스치는 놈이 있다면 그게 누구든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서윤은 저항하려 했다. 아니요, 저는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해요. 도망치지 않겠어요. 이건 도망이 아니오, 서윤 씨. 전쟁을 위한 준비지.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렀다. 그놈은 당신을 이용해서 나를 쳤소.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지. 내가,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단호해서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정든 스튜디오도 아픈 동생의 병원도 아닌 어딘지 모를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그녀를 태운 차가 떠나는 것을 강태준은 창문 너머로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의 심장 일부가 도려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다. 사적인 감정은 복수가 끝난 뒤에 정리해도 늦지 않았다. 그날 이후 SJ그룹에는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하여 양민호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다. 그는 가장 신임하는 임원들로 비밀 TF팀을 꾸리고 양민호 라인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을 개시했다. 첫 번째 공격은 자금줄 차단이었다. 강태준의 정보팀은 양민호가 지난 수십 년간 차명으로 관리해온 비자금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들을 모두 찾아냈다. 강태준은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그가 투자한 모든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공격을 퍼부었고 그의 돈줄을 말려버렸다. 두 번째 공격은 내부 감사였다. 그는 그룹 역사상 전례 없는 강도 높은 특별 감사를 선포했다. 감사의 칼날은 정확하게 양민호가 관리하던 부서들과 그의 신복들이 맡고 있던 프로젝트들을 향했다. 비리가 먼지처럼 쏟아져 나왔다.
횡령 배임 리베이트 수수. 그의 왕국은 부패의 늪 위에 세워진 성이었다. 세 번째 공격은 인적 청산이었다. 강태준은 감사를 통해 드러난 증거들을 바탕으로 양민호의 신복들을 하나씩 잘라내기 시작했다. 그의 수족이 모두 잘려나가자 양민호는 거대한 성 안에 홀로 고립된 왕처럼 서서히 미쳐가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복수는 단순히 양민호를 몰락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이 기회에 그룹의 근간을 좀먹고 있던 더 깊고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이소윤의 고백을 통해 얻은 단서들을 조합하여 17년 전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파일들을 다시 검토했다. 그리고 그는 끔찍한 진실과 마주했다. 어머니의 사고 당시 차량의 브레이크에서 인위적인 조작의 흔적이 발견되었지만 당시 수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급하게 종결되었다. 그리고 사고 직후 당시 그룹의 실권을 잡고 있던 작은아버지가 천문학적인 액수의 회사 자금을 해외 유령 회사로 빼돌린 흔적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유령 회사의 자금 관리인이 바로 젊은 시절의 양민호였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어머니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룹을 차지하기 위한 작은아버지와 양민호가 공모한 추악한 살인이었다. 진실을 마주한 강태준의 눈이 핏빛으로 물들었다. 이제 이 전쟁은 단순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이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회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성전이었다. 그의 분노는 그를 더욱 차갑고 무자비한 사냥꾼으로 만들었다. 한편 외딴 곳의 안전가옥에 머무르고 있는 서윤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그녀는 완벽한 신변 보호를 받았지만 마음은 언제나 전쟁터의 한복판에 있는 강태준에게 향해 있었다. 그녀는 뉴스를 통해 SJ그룹에서 벌어지고 있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지켜보았다.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무력하게 앉아만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감시하는 경호원에게 부탁해 노트북과 인터넷을 얻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를 돕기 시작했다. 그녀는 양민호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분석하고 그의 성격과 행동 패턴을 파악하여 그의 다음 수를 예측하는 전략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그것을 비밀리에 강태준의 비서를 통해 그에게 전달했다. 그녀는 그의 그림자 속에서 가장 날카로운 조언자가 되어 그와 함께 싸우고 있었다. 마침내 강태준의 손에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왔다. 양민호의 비밀 장부였다. 그의 오랜 신복 중 한 명이 자신의 죄를 감면받는 조건으로 검찰의 모든 것을 넘긴 것이다. 장부에는 지난 20년간 그가 저지른 모든 횡령과 배임, 그리고 17년 전 강태준의 어머니를 살해하기 위해 그가 나눈 대화의 녹취록까지 담겨 있었다. 완벽한 증거였다. 늦은 밤 집무실에 홀로 남은 강태준은 산더미 같은 증거 자료들을 내려다보았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그의 눈은 승리를 확신하는 왕의 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서윤이 보내온 마지막 보고서를 읽었다. 그녀는 양민호가 궁지에 몰리면 마지막 발악으로 자신과의 계약을 언론에 터뜨릴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책까지 완벽하게 세워두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역시 대단한 여자였다. 그는 이제 그녀를 다시 자신의 곁으로 데려와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이 전쟁의 마무리는 두 사람이 함께 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여왕을 보호하고 이 지독한 체스 게임의 마지막 체크메이트를 선언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양민호는 궁지에 몰린 쥐였다. 그의 모든 자금줄은 막혔고 그의 신복들은 모두 등을 돌렸으며 검찰의 수사망은 그의 턱 밑까지 조여오고 있었다.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자신이 지옥에 간다면 강태준과 이소윤 그 두 사람도 함께 끌고 들어가야만 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로 자신이 이소윤과 맺었던 비밀 계약서의 원본이었다. 그는 그것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연예부 기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소윤을 돈 때문에 재벌 회장을 유혹한 파렴치한 꽃뱀으로 강태준을 그런 여자에게 노란한 어리석은 멍청이로 만들 작정이었다. 어차피 끝난 인생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어 모두 함께 죽자는 심산이었다. 다음날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SJ그룹 강태준 회장 알고 보니 고용된 스파이와 열애, 미술 컨설턴트. 헬레나 르의 충격적인 정체 모든 것은 돈을 위한 연극이었다. 인터넷은 폭발했다. 양민호가 제공한 계약서 사본과 교묘하게 편집된 두 사람의 사진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세기의 로맨스는 한순간에 추악한 스캔들로 전락했다. SJ그룹의 주가는 다시 곤두박질 쳤고 그룹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다. 당장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것을 부인해야 합니다. 저 여자는 처음부터 우리 회사를 노린 사기꾼이었으며 회장님이야말로 가장 큰 피해자라고 말해야 합니다. SJ그룹의 홍보팀은 패닉 상태에 빠져 강태준에게 이소윤을 버리라고 종용했다. 그것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처럼 보였다. 하지만 강태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거짓말로 이 상황을 덮을 생각은 없어. 그는 이 모든 것이 서윤이 예측했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미리 준비해둔 방역 계획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아니, 그녀의 계획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그리고 그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소윤에게 자신의 옆자리에 함께 서달라고 부탁했다. 제가 그래도 될까요? 저 때문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는데. 서윤은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당신 때문이 아니야. 우리 때문이지. 그는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이 폭풍 함께 맞서는 거야. 기자회견장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적의가 가득했다. 강태준이 논란의 중심인 이소윤의 손을 잡고 회견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수천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강태준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연단 중앙에 섰다. 서윤은 그의 옆에서 그의 단단한 손을 잡고 용기를 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예상치 못한 첫 마디를 꺼냈다. 오늘 보도된 기사 내용은 상당 부분 사실입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모두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가 모든 것을 인정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양민호 부회장이 자신의 사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한 젊은 여성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 것 사실입니다. 그가 제게 상처를 입히기 위해 이소윤 씨에게 저를 유혹하라는 추악한 거래를 제안한 것 역시 모두 사실입니다. 그는 이 모든 사건을 연애 스캔들이 아닌 한 비열한 기업인이 힘없는 약자를 상대로 저지른 착취와 협박으로 완벽하게 재구성했다. 그는 서윤을 가해자가 아닌 가장 큰 피해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옆에 서 있는 서윤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대중은 얼음 왕자 강태준에게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표정이었다. 하지만 양민호 부회장이 계산하지 못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의 더러운 음모가 오히려 저에게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을 가져다 줄 줄은 그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그는 저를 파멸시키기 위해 이소윤 씨를 보냈지만 오히려 그녀는 텅 비어있던 제 삶을 구원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만나본 그 어떤 사람보다 총명하고 용감하며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거짓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그녀의 모습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이제 충격을 넘어선 경악에 휩싸였다. 강태준은 마침내 이 기자회견의 진짜 목적을 밝혔다. 그는 이 스캔들을 세상에서 가장 극적인 프로포즈의 무대로 만들 작정이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쓰고 싶어 하는 그 스캔들은 스캔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 눈물이 범벅이 된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서윤에게 내밀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자리에서 또 다른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나 강태준은 이서윤 씨에게 정식으로 청혼합니다. 그는 오직 그녀에게만 들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그의 모든 진심을 담아 속삭였다. 양민호가 만들어 놓은 이 지옥을 우리의 운명으로 만들자.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의 사랑을 비웃고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당신만 내 옆에 있다면. 나와 결혼해주겠소, 서윤 씨. 기자회견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고 카메라 플래시는 밤하늘의 별처럼 터져 나왔다.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충격적이고 로맨틱한 스캔들이 될 터였다. 강태준은 그 모든 소란을 뒤로한 채 오직 서윤의 대답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은 흐르는 눈물 속에서 그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녀의 대답과 함께 그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두 사람은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서로를 마주보았다. 더 이상 비밀도 거짓된 계약도 없었다. 그들은 적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추악한 진실을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가장 단단한 방패로 만들어냈다. 그들의 진짜 사랑은 그렇게 세상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준의 폭탄 선언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태풍의 눈이 되었다. 세상의 모든 언론은 두 사람의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양민호 부회장의 추악한 음모는 만천에 드러났고 여론은 한순간에 뒤집혔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스캔들의 주인공이 아닌 거대한 악에 맞서 사랑을 지켜낸 비극적 연인으로 재탄생했다. 양민호의 몰락은 신속하고 처절했다. 강태준이 검찰에 넘긴 증거들은 완벽했다. 그는 횡령 배임, 명예훼손, 살인 교사 미수 등 수십 개의 혐의로 구속되었고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부와 명예는 한 줌의 재로 사라졌다. SG그룹 이사회는 강태준의 대담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고 그의 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졌다. 모든 폭풍이 지나갔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지만 강태준의 펜트하우스 안은 기묘할 정도로 고요했다. 외부의 적은 사라졌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의 관계라는 가장 어렵고 본질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이서윤을 그의 비밀 갤러리로 이끌었다. 그는 어머니의 해바라기 그림 앞에 섰다. 기자회견에서의 청혼은 사실 전쟁 선포였어.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양민호가 던진 가장 더러운 무기를 역으로 이용해 그를 끝장내기 위한 전략이었지. 당신을 그 폭풍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여서 미안하오. 그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미안함과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다시 제대로 하고 싶소. 어떤 전략이나 계산도 없이 그는 그녀의 앞에 섰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호령하는 제왕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한 여자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싶어하는 서툴고 긴장한 남자였다. 세상이 우리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우리 이야기가 처음부터 얼마나 부서지고 잘못되었는지를 우리 자신은 알고 있다는 사실이요. 나는 당신을 내가 벌인 공개적인 쇼 때문에 회장 부인이라는 역할에 억지로 밀어넣고 싶지 않소. 그는 그녀의 두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나는 당신을 내 아내로 만들고 싶은 게 아니오. 나 강태준이 이서윤이라는 한 여자에게 묻고 있는 거요. 나와 함께 더 이상 어떤 가면도 어떤 거짓말도 없는 새로운 삶을 처음부터 함께 만들어갈 의향이 있어. 그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만약
당신이 원치 않는다면 나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할 거요. 당신과 당신 동생의 삶은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평생 책임지겠소.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대답해 주시오. 그의 말은 그녀에게는 가장 큰 감동이었다. 그는 그녀를 소유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자유의지를, 그녀의 인생을 존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의 시간들을 떠올렸다. 자신을 속였던 여자, 자신을 배신했던 여자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준 남자. 세상 모두가 자신에게 돌을 던질 때 자신의 방패가 되어준 남자.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길고 길었던 방황이 마침내 종착역에 다다랐다는 것을.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녀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처음으로 직함 없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결혼하겠어요, 태준 씨. 하지만 그저 장식품 같은 귀부인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나는 미술 보건가 이서윤이에요. 당신의 아내이자 동등한 파트너로서, 하지만 여전히 나 자신으로서 당신 곁에 서겠어요. 그의 얼굴에 그녀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진짜 미소가 피어났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아니지. 그가 사랑에 빠진 것은 바로 그런 그녀였으니까. 며칠 뒤 서윤의 동생 서진은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 더 이상 양민호의 더러운 돈이 아니었다. 강태준이 미래의 처남을 위해 보낸 진심 어린 선물이었다. 서진이 건강을 회복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날 강태준은 처음으로 그를 만났다. 서툴고 어색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가족의 온기가 피어나고 있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세간의 이목을 끈 화려한 행사가 아니었다. 그들은 작은 갤러리를 빌려 정말로 그들을 아끼는 소수의 사람들만 초대하여 서로의 영혼을 기리는 조용하고 의미 있는 언약식을 올렸다. 그리고 1년 후 두 사람의 삶은 동화가 아닌 현실이었다. 그들은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대화했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으며 함께 성장해 나갔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가운 박물관이 아니었다. 그곳은 서윤의 손길이 닿은 따뜻한 그림들과 두 사람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진짜 집이 되어 있었다. 서윤은 회장 부인이라는 이름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SJ재단의 지원을 받아 재능은 있지만 가난한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공익사업을 시작했다. 과거의 자신처럼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청춘들을 위한 일이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그들이 후원하여 문을 연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작은 미술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아이들이 서툰 솜씨로 그림을 그리며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을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강태준이 조용히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것은 더 이상 소유욕이나 불안함의 표현이 아니었다. 평온하고 당연한 깊은 신뢰의 몸짓이었다. 후회하지 않소,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뭐료, 나 같은 남자와 결혼해서 이렇게 시끄럽고 피곤한 삶을 살게 된 거. 서윤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리고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가끔은요. 하지만 아마 당신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이것보다 훨씬 더 지루하고 외로웠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원치 않았던 귀부인. 그녀는 재벌가 사모님이라는 자리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온기를 나누는 자리로 바꾸어냈다. 거짓말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이야기는 마침내 진실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존중으로 가득 찬 새로운 운명의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